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편 장례식에서 낯선 여자가 진짜 아내라며 나타났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3일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웃으며 다녀오겠다던 그 사람이 점심때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요.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21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26에 만나 27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때 작은 회사 대리였고 나는 동네 서점에서 일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안정되면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새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아쉬웠지만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칼같이 6시 반. 화요일, 목요일은 조금 늦게 7시 반쯤. 규칙적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성실한 남편, 규칙적인 생활.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처 산을 올랐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은 없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나는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잘 때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은 압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들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실했다고, 가족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우셨습니다. 내 아들 하시며. 나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아드님은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예뻤습니다. 그 여자는 장례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여자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남편의 친구? 회사 동료? 아니면 먼 친척? 그 여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아내예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농담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그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남편의 이름이 그 여자의 배우자란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1년을 함께 산 내가 가짜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들은 21년 전에 결혼했다고.
너는 누구냐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고. 그 여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오늘 여기 오기까지 정말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아이 아빠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고. 아이. 그 단어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뒤에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 남편을 닮은 귀, 남편을 닮은 입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남편 이름, 여자 이름 한정아, 혼인신고일.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이 부축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고 첩이냐고 바람을 피웠냐고. 나는 그 소리들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겨우 정신을 붙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자고 장례가 먼저라고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한정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자기한테도 연락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매달 자기 통장으로 300만 원씩 보냈다고. 집 대출 갚는다고 했다고. 300만 원. 집 대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집 대출은 1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그 여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한정아. 정아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증거를 다 가져오라고. 통장 내역, 문자 기록, 전부 다. 정아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라고. 지금은 진실이 먼저라고. 집에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빈집. 남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슬리퍼, 외투, 안경.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는 늘 그랬듯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걸 숨기던 곳. 책상 서랍 맨 아래 이중 바닥. 손을 뻗어 서랍을 열고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한 권과 노란 메모지. 메모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수첩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라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25일 한정아에게 300만 원 송금. 메모란에는 집 대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아파트. 소유자 한정아, 대출자는 남편. 남편이 정아 명의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아이 출생신고서 사본. 이름 한민우, 아버지란에 남편 이름. 네 번째 페이지는 보험증서. 수령인 한정아. 그리고 다섯 번째 페이지. 편지였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했다고. 그건 거짓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아도 사랑했다고. 그것도 거짓이 아니라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나 보다고. 두 사람 모두를 지키고 싶었다고. 두 가정 모두를 책임지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고. 나에게는 법적인 아내로, 정아에게는 실질적인 남편으로. 용서를 바라진 않는다고. 다만 자기는 두 사람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보험금은 정아에게 가게 했다고. 아이가 있으니까. 나한테는 집이 있으니 충분할 거라고. 마지막 문장.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편지를 읽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21년.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남편의 반쪽이었고 정아도 남편의 반쪽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나는 정아를 만났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아는 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통화 기록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나도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첩. 두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의 통장에는 매달 25일 3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내 통장에는 매달 15일 생활비 2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21년간 계속. 정아가 받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근한다는 문자,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는 문자, 사랑한다는 문자. 내가 받은 문자들도 있었습니다. 회의 길어진다는 문자, 이번 주말은 집에서 쉬자는 문자, 고맙다는 문자. 정아가 사는 집. 경기도 신도시 30평 아파트. 내가 사는 집.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완벽하게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언제 결혼했느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21년 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고. 정아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3년 전 신혼여행은 일본으로 갔다고. 나는 아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했다고. 정아는 민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속았다고, 나도 속았고 정아도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다고, 계속 생각했다고, 자기가 뭘 잘못한 걸까, 자기가 부족했던 걸까. 그런데 오늘 나를 보니 알겠더라고. 우리 둘 다 잘못한 게 없다고,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우리 둘 다 피해자라고. 그러다 정아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정아 그리고 민우가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 내가 아는 그 사람이자 동시에 내가 모르는 그 사람.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다고. 나도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나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정아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슬픔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회사에 갔습니다. 유족으로서 남편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러 간 것입니다. 격리과 직원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진, 머그컵, 작은 화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자리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남편답게. 책상 위에는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와 남편이 찍은 사진. 결혼 5주년 때 강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명함. 포스트잇에는 남편의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 일정,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서랍 맨 안쪽에 작은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아와 민우 사진. 남편은 책상 위에는 나를, 서랍 안에는 정아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공개할 수 있는 가족과 숨겨야 하는 가족. 옆자리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근을 거의 안 했다고, 칼퇴근하는 분이었다고, 다들 부러워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칼퇴근. 그렇죠. 남편은 야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케이크를 사가셨어요. 집에 가면서요. 부인 생각에 항상 웃으셨어요. 수요일. 케이크.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수요일은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뻤습니다. 아, 남편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과 목요일에는요?
나는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화요일이요? 화요일엔 꽃을 사가셨어요. 목요일엔 장난감을 사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토요일엔 가끔 2개씩 사가셨어요. 케이크도 꽃도. 꽃, 장난감. 정아와 민우를 위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토요일, 2집을 오가는 날. 그날은 2개씩 샀던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월수금은 6시 정각, 그날은 내가 있는 집으로 온 겁니다. 화목은 7시쯤, 그날은 정아가 있는 집으로 간 겁니다. 주말은 번갈아 가며, 토요일은 정아네, 일요일은 우리 집. 완벽한 스케줄. 남편은 완벽하게 시간을 나눴습니다. 치밀했습니다.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갔다 왔다고, 이제 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수금은 나한테, 화목은 정아한테. 주말은 번갈아서 남편이 어떻게 2집을 오갔는지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혼도 못한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화를 낼 수도 없다고. 무덤에 대고 화를 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 2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였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침묵. 며칠 후 나는 정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아네 집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였습니다. 30평 아파트. 우리 집보다 컸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자동차, 공룡, 블록.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정아가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정아, 턱시도를 입은 남편. 2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결혼식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우리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27이었습니다. 저 사진 속 남편은 45. 18년의 차이. 하지만 똑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우가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민우에게 주었습니다. 민우는 고맙다고 말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정아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요즘 계속 묻는다고. 아빠는 언제 오냐고. 하늘나라 갔다고 대답하면 민우가 하늘나라는 어디냐고. 가고 싶다고 한다고. 밤에 자다가 깨서 운다고 아빠를 부르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겐 남편이 전부였을 겁니다. 아빠. 놀아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그게 끝이었을 겁니다. 정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결심했다고. 이제 그만 울기로 했다고. 남편한테 화내는 것도 그만하기로 했다고. 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민우 때문이라고. 민우한텐 남편이 나쁜 아빠가 아니었다고. 좋은 아빠였다고. 그리고 자기도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다고. 거짓말이었어도 자기한테는 진짜였다고. 나는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는 얼굴. 나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도 내게는 진짜였다고. 21년이 다 거짓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와 정아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정아네 집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남편을 3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아이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이 성실해 보였고 진지해 보였으니까요.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먼저 청혼했다고 합니다. 정아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자기도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됐다고. 35의 나이에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민우를 처음 안았을 때 남편이 울었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아는 남편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21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이야기를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왜 안 가졌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았다고 사업이 바쁘다고 했다고 나중에 갖자고 했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고. 아이가 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정아는 남편의 습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전에 꼭 샤워를 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했다고, 커피는 설탕 없이 마셨다고. 나는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똑같았으니까요. 남편은 두 집에서 똑같은 습관으로 살았던 겁니다. 정아가 또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도 똑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두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남편이 자주 하던 말들을 나눴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두 사람 모두 남편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반쪽이었을 뿐. 네 번째 만남쯤 되자 우리는 남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의 직장 이야기, 내 서점 일 이야기, 요즘 읽는 책 이야기,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그러다 보니 정아가 편해졌습니다. 정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점도 많았습니다. 조용한 성격,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왜 정아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나와 닮았으니까요. 남편은 같은 유형의 여자를 좋아했던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아가 나를 초대했습니다. 민우 생일이라고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고. 나는 놀랐습니다. 민우 생일에 왜 나를?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겁니다. 민우 생일날 나는 정아네 집에 갔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공룡 장난감. 정아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공룡을 좋아한다고. 민우는 선물을 받고 좋아했습니다. 고맙다고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 셋은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민우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소원 빌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민우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 내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다고. 그 순간 정아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왜 우냐고, 자기가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정아가 민우를 안았습니다. 아니라고, 잘못 안 했다고, 아빠도 민우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민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민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늘에서.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라고. 생일 파티가 끝나고 민우가 잠든 후 정아와 나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와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불러줘서. 정아가 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냐고, 우리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에게 속았고, 같은 슬픔을 겪고 있으니까. 정아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한다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혼을 요구했을까, 아니면 용서했을까? 나도 같은 생각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모르겠다고.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하고 슬펐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고. 남편이 죽어서 오히려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라고. 나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피해자니까. 둘 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영서, 자기계발서, 가끔 소설도. 책갈피가 꽂힌 채로. 남편은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중 바닥 아래에는 아직 보지 못한 게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손을 넣어보니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정아에게 쓴 편지.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아에게. 미안해. 거짓말을 했어. 나는 이혼남이 아니야. 결혼한 남자야. 21년째 아내가 있어. 이 사실을 말하면 너는 떠날 거야. 그게 두려워. 너를 사랑해. 민우를 사랑해.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둘 다 놓고 싶지 않아. 용서해줘. 편지를 읽고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이기적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나는 정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정아에게 쓴 편지를 찾았다고 만나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아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편지를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정아도 알 권리가 있다고. 남편이 뭘 생각했는지. 정아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게 위로가 된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사랑은 진짜였다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그 사랑만은 진짜였을 거라고. 어느 날 정아가 물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미웠다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정아도 나처럼 속았으니까. 정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남편을 빼앗은 거 아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라고. 남편이 둘 다 선택한 거라고. 욕심을 부린 거라고. 정아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다고. 나를 쫓아낼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더 외로웠을 거라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정아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 이후 정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정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정아도 울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시어머니가 민우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정아가 핸드폰에서 민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닮았다고. 우리 손주라고. 언제 데리고 오라고. 한번 보고 싶다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주 민우를 보러 정아네 집에 갔습니다. 나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나와 정아 그리고 민우.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와 정아는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배신을 당했고 같은 슬픔을 나눈 사이.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정아가 수령인이었지만 정아는 절반을 내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민우한테 쓰라고 그 돈은 민우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아는 보험금 전액을 민우 이름으로 교육보험에 넣었습니다. 집 문제도 정리됐습니다. 정아네 집 대출도 다 갚아졌습니다. 두 집 모두 이제 빚이 없었습니다.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 친구를 만났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아를 아냐고. 나는 놀랐습니다. 그 친구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까. 친구는 말했습니다. 2년 전쯤 우연히 남편이 정아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아이도 함께 있었다고.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결국 인정했다고. 친구가 두 집 살림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다고. 둘 다 사랑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친구는 남편에게 이건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들킬 거라고 그럼 다들 불행해진다고.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둘 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 얼굴이 기억난다고 확신에 차 있었다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사고로 죽었다고 모든 게 드러났다고. 나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였냐고.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보이기도 했고 힘들어 보이기도 했다고. 두 가정을 책임지려니 부담이 컸을 거라고. 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행복했다니. 우리를 속이면서도 행복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남편의 일주기에 정아와 민우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정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보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 손주라며 민우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일주기 전날 밤 나는 혼자 남편 무덤에 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긴 시간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고. 우리 모두를 속였다고. 21년을 거짓말 속에 살게 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이해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고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아를 만나게 해줘서. 민우를 만나게 해줘서.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혼자였을 거라고. 지금은 정아가 있고 민우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다고. 이상한 가족이지만 따뜻하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준다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겠다고. 그냥 기억하겠다고. 좋았던 순간들을.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 상관없이. 일주기 날 네 사람은 함께 묘지에 갔습니다.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아, 민우 마지막으로 나.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냐고.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여기서 쉬고 있다고.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아도 나도. 민우는 왜 다들 우냐고 물었습니다. 정아가 민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고 아빠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음식, 정아가 준비한 음식, 내가 준비한 음식.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민우도 함께 먹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민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놀이공원 가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도 모시고 가자. 민우가 좋다고 웃었습니다. 정아가 민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나와 시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에 오라고 음식 해주고 싶다고.
정아도 오라고. 우리 넷이 함께 밥을 먹자고.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남편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21년의 사진들. 결혼식, 신혼여행, 기념일, 여행, 일상.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그 웃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남편도 나도 정말 행복했었다는 걸.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과의 인연도 남겼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정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민우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다고. 정아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꼭 가겠다고, 케이크를 가져가겠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내와 친구가 되고 그 아이를 내 손주처럼 여기고 함께 주말을 보낸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나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자라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다고.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은 때로 우리를 배신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때로는 새로운 관계가 싹틉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과 예상치 못한 우정이 시작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줍니다. 남편의 이중생활, 숨겨진 가족, 평생의 거짓말. 이런 일을 겪으면 누구나 무너질 겁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증오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두 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대신 이해했습니다. 싸우는 대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화를 내고 멀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분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유됩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이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남편은 두 여자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두 여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함께 치유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분께 용기를 보냅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는데 이해를 택했습니다. 싸울 수도 있었는데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 살 수도 있었는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화와 미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용기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걸요. 적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상처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분처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